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영양교사 오늘이 개강일 날이에요. 그죠? 개강 날이고 식품학이 첫 수업이라 제가 선생님한테 좀 부탁의 말씀 몇 가지 좀 드리고 바로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희 학원에 그 연강 계획서를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3월, 4월, 5월 이 3개월간은 왜 기본하고 기본 및 심화하는 이론이잖아요. 그죠?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요 기간이 가장 중요한 기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이 이제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은 초수 선생님부터 시작해갖고 N수 선생님까지 다들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나만 모르는 것 같아요. 나만. 다른 선생님들은 다 아시는 것 같은데 나만 모르는 것 같아서 굉장히 불안해하는 그런 시기가 요 시기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준비하시는 선생님들 보면. 근데 옛날에 무슨 그 드라마에서도 그런 거 했지만 선생님들 자신을 믿으세요. 자신을 믿는 게 가장 좋아요. 틀림없이 내가 모르는 거는 아마 다른 선생님들도 잘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는 선생님들 자신을 믿는 게 가장 중요한 시기일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 굉장히 불안해 해갖고 이것도 잠깐 보고 저것도 잠깐 보고 이러다 보면 나중에는 금방 3개월이 다 지나가는 그런 그 경우들을 저뿐만이 아니고 여기 선생님들이 많이들 그런 선생님들 많이 뵀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자신을 믿고 차근차근 준비를 하는 그런 시기를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이기 때문에 정말로 기본적인 얘기부터 아마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장 영양사에서 이제 영양사 준비할 정도의 그런 기본부터 시작해서 그거를 응용한 심화까지. 근데 사실은 기출문제를 선생님들 이제 보셨으면은 아시겠지만 사실 영양사 정도의 문제들은 나오질 않잖아요. 그죠? 그거를 좀 응용을 한 그런 심화 형태의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기본적으로 얘를 해둬야지만 넘어갈 수가 있는 그런 단계예요. 요 단계가. 그래서 정말 3, 4, 5월 요 기간은 스님들 자신을 믿으시고 정말 준비를 하시면은 되는 기간인데 근데 다른 그 교수님들도 아마 저하고 똑같은 부탁의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이론 시간에는 반드시 오늘 배우고 간 거는 꼭 좀 복습을 부탁을 드려요. 왜냐하면 이게 하루 한 주 이러다 보면은 저희가 다른 그 강의수보다 다른 학원에서 하는 강의수보다 강의수가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포기를 하게 돼. 그래서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배운 거는 꼭 오늘 한번 복습을 하시고 그러면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은 다음 주에 질문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선생님들끼리 그 스타디 하시는 선생님들끼리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보시든지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3, 4, 5 가장 중요한 요 시기는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6월 한 달은 이제 이거에 대한 정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마 학원 강의는 뭐 없는 거로 다들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7, 8월 달, 요때가 이제 문제풀이, 문풀 기간이잖아요. 문풀하는 그런 기간인데, 요 기간 동안에는 이제 주로 이 기출 분석들을 이제 막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 시간에 뭐 기출 분석한다고 막 이렇게 하고 스트레스 받으시지 마시고 이 시간에 충분히 기출 분석을 할 수 있는. 왜냐하면 기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준비가 되어 있을 거예요. 저희가 벌써 몇 번째예요? 13년을 시험을 봤어요. 그죠? 2007년도부터, 그러니까 2007년도 보니까 2008년 대비잖아요. 그죠? 그때부터 시작해갖고 지금 13년, 올해 2021년까지 13년 동안 이 시험을 이렇게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출 문제가 굉장히 많고요. 뭐 다른 선생님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유사한 탁과 기출 문제도 같이 요 기간 동안에 같이 분석을 선생님들하고 같이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 기간 동안에는 이론하는 이 시간 동안은 복습을 제가 강조를 드렸다면 요 기간 문제를 푸는 요 문풀 시간 요 기간 동안에는 미리 선생님들이 한번 예습을 해 오시는 그런, 그래서 요 문제의 핵심적인 키워드가 뭔가 라고 하는 그 정도만이라도 정리를 해 두시면은 저는 성공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정리 단계로 해서 오셔서 뭐 여기 학원에 있는 선생님들하고 같이 정리를 하는 그런 기간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이제 주로 먼저 예습을 좀 준비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9월달 그냥 넘어갈 거고 10월달 이쯤에 아마 이제 우리가 모의고사가 시작이 될 거예요. 최종 모의고사. 그래서 이제 시험 보기 뭐 전주나 아마 요때까지 보통 뭐 특이한 사항이 없다면은 올해도 11월달에 시험을 보겠죠. 그죠? 뭐 아직 뭐 공고가 안 났으니까. 근데 아무튼 쭉 역대 이래로 쭉 보면은 11월달에 시험을 봤으니까 11월달에 시험을 로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 모의고사 준비를 하셔서 그다음에 11월 달에 이제 시험을 보시면은 되는 그런 연강 계획서예요. 연강 계획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뭐 이제 저희 식품학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부탁 말씀 드리고 그리고 이제 넘어가죠. 자, 일단 이 식품학이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들 뭐 학부 때부터 시작을 해서 대학원까지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화학적인 얘기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뭐 저한테 질문하시는 선생님들이나 또는 뭐 그 합격 수기 같은 거 이렇게 보도 전부 뭐 화학 문제 이렇게 화학 쪽으로 표현을 많이 쓰셨어요. 사실 식품화학은 화학의 축도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근데 왜 이게 선생님들 학부 때부터 왜 이렇게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 이렇게 어려워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가 뭐 매년 말씀드리는 건데요. 왜냐하면 용어에 대한 정의가 잘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용어가 나왔을 때 그 용어에 대한 정의가 내 머릿속에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진도가 이렇게 나갈 수가 있는데 이 용어가 정리가 안 되니까 이 뒤에 있는 내용은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식품학에서는 용어에 대한 정리를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뭐 저도 수업하면서 아주 기본적인 용어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한테 꼭 필요한 용어들은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뭐 반복되는 용어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는 뭐 상소한 용어도 있을 것이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아무튼 저뿐만이 아니고 선생님들도 이 용어에 대한 정리를 꼭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그걸 용어에 대한 정리가 되면은 틀림없이 아마 다른 과목과 마찬가지로 정리가 가능한 그런 과목이에요. 이 식품학 과목이라고 하는 것들도. 그래서 아무튼 식품학은 화학이 아니라는 거, 화학이 아니라는 거를 좀 강조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요 기간 동안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강의를 준비를 했냐면은 일장이 끝나면 즉 챕터별로 요약을 한 거를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늘 뭐 이제 저희가 일장 이 수분을 나가는데 만약 수분이 다 끝났으면은 다음 주에 오실 때 제가 수분에 대한 요약. 그래서 꼭 우리가 수분에서는 요거는 꼭 좀 정리하고 알아둬야 되는 그런 내용이다 하는 것들을 이제 요약을 해서 선생님 드리고, 그리고 이제 뭐 오늘 프린트에도 아마 그런 게 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문제들, 오늘 나온 거는 막 가장 사실 시험에는 안 나오는 문제예요. 근데 왜 이거를 제가 두 개를 준비를 했느냐 하면은 수분 활성도에 대한 개념은 어떻게 잡을 건가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내용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식으로 좀 더 우리한테 필요한,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지금 정리가 안 된다 그러면 뭔가 다시 한번 내가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도록 그런 문제로 아마 정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요약과 그 다음에 문제 해서 꼭 요런 형태의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요런 형태의 또는 요런 유형의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연습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이제 세 번째로 매년 말씀드리는 거지만 뭐 다들 가입했을 거라고 저는 믿는데, 저희 요 뒤에 여기 한번 여기 좀 당겨 주실래요? 자, 교재 뒤에 한번 보세요. 요 뒤에 보시면은 여기 저희 카페 있지요. 네이버 카페 영양만점 유성만점까지 뭐 다들 가입을 하셨을 거라고 믿는데, 혹시 아직 가입을 못하신 그런 선생님들 계시면은 꼭 가입을 하셔서요. 여기 보면 이제 과목별로 이렇게 질문하는 내용도 방도 있고 하니까는 잘 이해가 안 된다. 특히 뭐 지금 실강 들으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가입 안 하셨으면 꼭 가입을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오늘 모르는 거 쭉 내가 정리를 했는데 잘 몰라요. 근데 어디다가 뭐 물어볼 때도 없다면, 지금 스타디를 구하지 못해서 물어볼 때도 없다고 하면 다음 주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죠? 다음 주에 제가 왔을 때 이거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을 올려주시면은 제가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저희 카페에 들어가서 제 그 식품학 파트는 제가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다 올려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성실하게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시도록 이렇게 준비를 할게요. 그래서 아무튼 요 세 가지 기본 영강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식품학 어떻게 우리가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떻게 공부할 건가, 그리고 그 활용도로 카페 활용하는 거, 그래서 꼭 좀 준비를 해 두시면은 아마 내년 3월에는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꼭 일들이 꼭 생길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생님들 자신을 믿고 이제부터 준비를 시작하시면은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나마 이렇게 첫 수업이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바로 수업으로 진행을 할게요. 자, 3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3페이지 수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제1장 수분. 제1장 수분에서 첫 번째 개요가 거기 이제 나와 있죠. 수분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식물체 뿐만 아니고 미생물에게도 다 존재하는 그런 물질이죠. 그래서 특히 저희는 이제 식품 쪽이니까 식품을 가공한다든지 가공할 때의 수분의 영향, 또는 식품을 저장할 때의 수분의 영향, 그 다음에 이 수분에 의해서 미생물의 증식, 왜냐하면 미생물이 증식한다는 얘기는 식품의 품질이 낮아진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생물의 증식, 이런 것도 다 영향을 받는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생리적인 거로 수분은 영양물질이라든지 노폐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운반해주는 그런 기능, 이런 것들이 이제 수분의 이제 기본적인 개요고요. 저희가 알아두어야 될 부분이 이제 거기 두 번째 줄에 보면은요, 자, 식품 중에 들어있는 수분은, 자, 수분은 물질 중에서 이 가용성 물질인 경우, 가용성 물질, 그러니까 물에 녹는 물질이란 뜻이잖아요. 그죠? 가용성 물에 녹는 물질. 자, 그러면 이제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것이 당류 같은 게 있어요. 당류 또는 염류, 이런 것들이 이런 가용성 물질에, 식품 속에 들어있는 가용성 물질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당류는 용어로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고요. 염류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사실은 좀 더 복잡한, 화학적인 정의는 좀 더 복잡한데, 우선은 스님들 이렇게 좀 기억해 두세요. 이온 화합물이라고 좀 거기다 좀 적어보세요. 이온 화합물. 이온 화합물이라고. 그러니까는 이온 화합물들을 우리가 또 다른 말로 뭐라고도 부른다? 염류라고도 부른다. 그 얘기예요. 이온 화합물. 그죠? 이온 화합물. 자, 이런 것들은요, 이런 것들은 수분이 어떻게 한다고요? 완전히 녹여요. 그래서 수분이 뭐로 작용을 하느냐 하면은 용매로서 작용을 해요. 용매로서. 수분이. 그러니까 식품 속에 들어있는 이런 당류나 염류 같은 경우에는 수분이 용매로서의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식품 속에 들어있는 건데, 이런 이제 가용성, 염류나 당류가 아닌 이런 고분자 화합물들. 고분자 화합물인 경우에는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고분자, 그러니까는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일단 분자량이 큰 거. 그죠? 분자량이 큰 의미겠잖아요. 고분자, 그러니까 분자량이 큰 그런 물질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느냐? 식품 속에 들어있는 고분자 화합물로는 그렇죠. 단백질, 그 다음에 전분,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고분자 화합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런 것들도, 이런 고분자 화합물에도 수분이 영향을 줘요. 영향을 주는데,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가용성 물질 같이 완전히 녹이는 용매로서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콜로이드 상태로 분산을 시켜줘요. 콜로이드 상태로. 그러니까는 수분이, 고분자 물질들은 용매로서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뭐로서 작용한다고요? 콜로이드 상태로 만드는 분산매로 작용을 해요. 분산매. 여기. 그래서 고분자 물질인 경우에는 이 고분자 물질을 녹이는 것이 아니고 얘를 어떻게 만든다고요? 그렇죠. 콜로이드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콜로이드 상태로 만들어요. 콜로이드 상태로. 수분이.
것들은. 그래서 뭐 조금 있다가 이제 뭐 콜로이드에 대한 화학적인 정의 뭐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우리가 볼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수분은 식품 속에 들어있는 수분은 분자량이 작은 그런 당류나 염류 같은 거는 완전히 녹이는 용매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고, 또 식품 속에 들어있는 분자량이 큰 고분자 화합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태로 콜로이드 상태로 만드는 분산매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다. 요렇게 나온 얘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그 세 번째 줄에 보면은 자, 요런 분산매로서 작용하는 용매나 또는 분산매로서 작용하는 것 이외에도 뭐에 영향을 주느냐 하면은 이 고분자 화합물들의 구조를 형성하는데 또는 구조를 유지하는데 영향을 준다 하는 거예요. 거기 한번 보세요. 자,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등과 하고 뭐를 해? 수화, 거기 수화에다 좀 줄 좀 쳐주세요. 수화에 대한 정의는 일단 뒤에 나오니까는 하는데, 일단은 뭐라고? 요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선 어떤 물질이 물과 수소 결합하는 거. 요렇게. 어떤 물질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어떤 물질이 뭐예요? 요 세 번째 줄에서 어떤 물질이 뭐예요?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이 뭐를 한다고? 물하고 수화, 즉 수소결합을 해요. 수소결합을 해서. 그래서 수소결합을 해서 어떻게 한다고? 그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의 구조 형성 또는 구조 유지에 관여를 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이, 자, 탄수화물 경우에는 이 수화해서 구조가 형성되는 거, 구조가 유지되는 거, 또 구조가 형성되는 거, 대표적인 얘가 뭐가 있을까요? 아밀로즈. 자, 아밀로즈 구조 어떻게 생겼지요? 아밀로즈의 구조가 나선형의 구조로 이루어졌다. 즉, 요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요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요런 형태를 유지하는데 뭐가 관여를 한다는 거예요? 요런 나선형의 구조를 유지하는데 뭐가 관여를 한다는 거야? 그렇죠. 수소결합이 관여한다. 수소결합이. 또 단백질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런 구조 있죠. 이런 구조. 이런 구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요런 구조. 단백질의 2차 구조. 요런 구조를 알파 헬릭스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요 구조를 형성하는데도 뭐가 관여를 한다고? 수소결합이 관여를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는, 사실, 아주 간단하고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물이지만, 식품 속에서는 용매로서 작용할 수도 있고, 분산매로서 작용할 수도 있고, 또는 문반체로서도 작용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기능들, 그거 이외에도 이런 구조를 유지해 주는데도 수분이 영향을 준다 하는 거 좀 알아두세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수화하여 일정한 구조를 유지하는 등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구조를 유지하는데 바로 뭐가 관여를 한다? 수분이 관여를 한다. 그렇죠? 그래서 개요는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 그러면은 이 수분의 구조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수분의 구조가 나와 있지요. 그죠? 자, 이렇게 수소 두 분자하고 산소 한 분자가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는 그런 구조예요. 그런데 요 산소와 요 수소 사이의 요 결합은 우리가 무슨 결합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공유결합이라고 그래요. 공유결합. 자,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공유하는 거예요. 공유. 뭐를 공유하는 거예요? 뭐를 공유하는 거야?
전자를 공유하는 거예요. 전자. 서로 전자를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유결합이나 뭐 다른 아무튼 화학 결합을 하는 이유가 혹시 선생님들 그 일반 화학에서 또는 유기화학에서 나오는 가장 일반 화학이나 유기화학은 배우셨죠? 그죠? 거기 제1장에 나오는 부분이 이런 게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화학 결합. 그래서 화학 결합을 하는 데 있어서 옥테토룰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옥테토룰. 그게 뭐냐면은 자, 체외곽에 있는 모든 원자는 체외곽에 있는 전자 몇 개? 2개 또는 8개를 가지면 뭐하다? 안정하다라고 하는 게 그게 옥테토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 외우시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공유결합을 하는 거는 지금 산소하고 수소가 이렇게 결합을 했잖아요. 근데 얘가 전자를 몇 개를 만들기 위해서 전자를 2개 또는 8개를 만들기 위해서 전자를 서로 부족한 전자들을 서로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게 공유결합이에요. 공유결합. 그래서 아무튼 수소와 산소 사이의 이 결합은 공유결합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유결합이에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보면은 특이한 구조는 아니에요. 이 수분의 구조가.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내용이 거기 3페이지에 보시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자, 세 번째 줄에 한번 보세요. 거기 수분의 구조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자, 화학 결합에서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모든 화학 결합에서 서로 다른 원자들이 공유할 때 지금 여기 이거 보면은 산소 원자하고 수소 원자하고 서로 다른 원자지요. 그죠? 얘네들이 뭐를 한다고요? 전자를 공유하는 거예요. 전자를 공유. 그럼 우리가 이제 전자를 공유한다. 그러면은 기본적인 게 뭐예요? 기본적인 게 똑같이 내는 거잖아요. 똑같이. 그죠? 똑같이 내는 게 그게 이제 공유한다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서로 다른 원자들이 전자를 공유해서 결합할 때 뭐가 하냐면 전기 음성도의 차이가 생겨요. 거기 줄 좀 쳐주세요. 전기 음성도. 음성도. 자, 전기 음성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요 정도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돼요. 뭐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면 전자에 대한 친화력이라고만 정도만. 전기 음성도. 그래서 여기서 전기 음성도의 차가 생겨요. 서로 다른 원자들이 공유결합했을 때 전기 음성도의 차이가 생겨. 전기 음성도 차이. 즉 뭐야? 전자에 대한 친화력. 전자에 대한 친화력의 차이가 생겨. 그래서 실제적으로 실측을 해보면요, 플로린이 제일 커요. 전기 음성도가 주기율표에서 플로린이 제일 큰데 얘가 얼마냐면은 얘가 4.0이에요. 이건 실측값이에요. 4.0. 그 다음에 산소가 3.5, 그리고 탄소가 2.5, 그리고 수소가 2.1. 요건 실제 실측값들이에요. 실측값들.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게, 자, 요 구조에서 보시면은, 자, 산소의 전기 음성도 값이 얼마라고요? 예? 3.5. 그죠? 산소의 전기 음성도 값이 3.5라고. 3.5. 그다음에 수소의 전기 음성도 값은 2.1이에요. 수소의 전기 음성도 값은 2.1이야. 그러면은 뭐? 산소 원자가 수소 원자보다 전기 음성도가 크죠. 그죠?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 것 같아요? 전기 음성도가 크다는 의미가. 산소 원자는 수소 원자에 비해서 전자에 대한 친화력이 뭐다?
더 크다. 더 크다. 그 뜻이에요. 산소 원자가 수소 원자보다 전기 음성도 값이 크다는 의미는 산소 원자가 수소 원자에 비해 전자에 대한 친화력이 더 크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전자를 공유했으니까 요렇게 가운데 요렇게 예측을 하잖아요. 공유한 거니까, 그지? 서로 손에 안 보게 공유한 거니까. 그런데 전기 음성도 차이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이 수소가 낸 전자가 어느 쪽으로 치우친다는 뜻이에요. 산소 쪽으로 이렇게 치우친다는 뜻이에요. 산소 쪽으로. 이쪽으로. 자, 그러면 원자는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원자는 크게 원자는 뭐로 구성되어 있어요? 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죠. 핵과 전자로. 자, 그러면 핵은 뭐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양성자, 중성자, 그리고 전자로 이 세 가지로 이루어진 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예요. 양성자는 말 그대로 이렇게 플러스를 띄기 때문에 양성자라는 의미를 쓴 거고요. 중성자는 전화를 안 띄니까 뭐 중성자 이렇게 썼고, 전자는 뭘 띄겠어요? 마이너스를 띄니까 전자 이렇게 표시를 했을 거예요. 근데 모든 원자에서 양성자의 숫자하고 전자의 숫자는 동일해요. 양성자의 숫자, 모든 원자에서 양성자의 숫자하고 전자의 숫자는 동일하다고. 동일해.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양성자의 숫자하고 전자의 숫자가 동일하겠죠. 그런데 수소로부터 전자가 산소 쪽으로 더 이렇게 치우치게 돼요. 네, 그렇죠. 그러면 산소는 수소로부터 전자를 하나 더 이렇게 뺏어온 그런 예가 되겠죠. 그래서 산소 쪽은 뭐를 띄게 돼? 마이너스를 띄게 돼요. 마이너스를 띄게 된다고. 그리고 수소는 그럼 이 수소 쪽은 뭐만 띄겠어요? 플러스만 띄겠죠. 그죠? 얘도 마찬가지로 플러스를 뜰 거고 여기 이렇게 마이너스가 하나 더 이렇게 있을 것이고. 그래서 입체 화학적으로 이 물 분자의 구조를 그려보면은요, 이렇게 그리게 돼요. 이렇게, 요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자, 요 기호는, 요거는 델타라고 하는 기호예요. 델타. 근데 이 델타의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요, 부분적인이라는 의미예요. 부분적인 이런 의미. 자, 그래서 우리가 입체화학적으로 이 물 분자의 구조를 어떻게 표시를 하느냐, 이렇게 표시를 해요. 자, 수소 원자는 부분적으로 뭘 띄어요? 그렇죠. 수소 원자는 부분적으로 양전하를 띄고, 산소 원자는 부분적으로 음전하를 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입체화학적으로. 자, 그런데 이 물 분자에서 보시면은 두 개의 극을 다 갖고 있죠. 그죠? 여기 플러스 극하고 마이너스 극하고 다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이런 형태를 쌍극자라고 불러요. 쌍극자. 그래서 물 분자는 쌍극자의 구조를 띠게 돼요. 쌍극자의 구조를.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이 그거고. 자, 그래서 요런 구조를 갖고 있는 물 분자에 근접을 시키는 거야. 다른 물 분자를 근접을 시켜요. 이렇게. 다른 물 분자를 이렇게 근접을 시킨다고. 그러면은, 자, 이 산소는 뭘 띠겠어요? 자, 산소는 그 전하를 뭐를 띠겠어요? 산소. 여기, 산소는. 마이너스를 띠겠죠. 그리고 수소는
플러스를 띌 거고요. 이렇게. 그죠? 자, 그래서 이쪽 물 분자에 있는 이 수소 원자하고 이쪽 물 분자에 있는 산소 원자하고 서로 극이 어때요? 서로 극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할 수가 있어요? 서로 결합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이와 같은 결합을 우리가 무슨 결합이라고? 수소결합이라고 정의를 내려요. 수소결합. 그러니까 결국 수소결합을 하는 거는 그 물질의 전기음성도 차이에 의해서 이제 극성을 띠고 있는 물질들끼리 서로 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물분자에서 전기음성도에 대한 용어, 그 다음에 쌍극자, 그 밑에 보면 쌍극자라고 하는 용어, 그죠? 그리고 이제 또 뭐 수소결합에는 수화라고 하는 용어, 요 세 가지를 간단하게 구조를 보면서 요거만 하시면 돼요. 뭐 이렇게 막 구조를 그리면서 뭐 이런 거 모르셔도 되고요. 지금 여기 나왔던 요런 용어도,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단백질에서 보면은 이렇게 막 극이 바뀌는 그런 상황들이 생겨요. 뭐 산을 첨가했을 때는 뭐 어떤 극을만 갖게 되고, 뭐 그랬고 뭐 등전점으로 가고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막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요런 결합 같은 것들을 좀 알아두시면 되죠. 그 다음에 거기 포인트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면은 이렇게 수분이 용매로 작용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요거는 좀 선생님들 좀 정리를 좀 해두세요. 자, 수분이 용매로서 작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용매로 작용한다는 얘기는 아까 어떤 물질인 경우 용매로 작용할 수 있다 그랬죠? 가용성 물질인 경우 용매로 작용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용매로 작용할 수 있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 이거야.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물 분자는 쌍극자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죠? 그러면은 요 부분에는 어떤 것들이 와서 결합을 하겠어요? 자, 요쪽 산소 쪽에는 자, 극을 띠고 있는 물질 중에서 어떤 극을 띠고 있는 물질들? 그렇죠. 요 부분에서는 플러스를 띠고 있는 애들이 와서 이렇게 결합을 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자, 요쪽 수소 부분에는 어떤 극을 띠고 있는 물질들이,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물질들이 이렇게. 그래서 용매를 시킬 수가 있다.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용매로 작용할 수 있는 이유가, 자, 물은 다른 용매에 비해서 뭐가 크다는 거예요? 유전 항수. 거기 줄 좀 쳐주세요. 유전 항수가, 크기 때문에 그렇다. 자, 유전 항수라고 하는 거는, 요렇게 한번, 적어 보세요. 자, 용매가 극성을 나타내는 척도. 용매가 극성을 나타내는 척도. 자, 용매가 극성을 나타내는데 많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적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 척도가 바로 유전 항수 값이에요. 항수값. 자, 거기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에 보시면은 유전 항수에 대한 보충 자료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온 물질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이온 화합물이잖아. 그 소금 NaCl. 이렇게. NaCl. 근데 지금 이 NaCl 보시면은 여기 보면 지금 요 물질 자체는 플러스나 마이너스 이런 극을 띄고 있질 않죠. 그래서 이런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그렇지. 중성염류라고 불러요. 앞으로 아마 단백질을 하시면서 중성염류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그러면, 이 물질은 얘가 이렇게 나눠지기 전에는 극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나눠지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이온이 되는 거예요. 이온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중성염류인 소금이 이렇게 이제 해리가 되면은 이렇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요걸 뭐라고 불러요? 이거를 이온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이온. 요거는 이온 화합물. 이온 화합물. 이거는 이온 이렇게 부른다고. 근데 이렇게 극성 물질이 해리하는데 영향을 주는 그 값 중에 이제 유전상수라고, 여기 보면 유전상수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말이에요. 유전항수, 유전상수, 이거 같은 말이라고. 자, 그래서 이 중에서요, 거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물 있죠, 물. 맨 아래에서 두 번째, 물. 자, 물의 유전항수 값이 얼마예요? 78.5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 그냥 반올림 한다고 하면 76. 그죠? 이 정도, 76. 이렇게. 79. 이렇게 되겠죠? 그죠? 79. 이렇게. 자, 근데 뭐하고 비교를 하냐면요. 거기 한번 볼까요? 에탄올하고 한번. 요게 에틸알코올이잖아요. 에탄올. 얘의 유전항수 값 뽑으시면은 24.3이에요. 24.3. 그러면 누가 커요? 유전항수 값이. 물이 에탄올보다 유전항수 값이 크지요. 그래서 지금 물하고 에탄올이 있어요. 에탄올에다가 뭐를 집어넣어? 뭐를 집어넣는다고? 여기. 소금을 집어넣는다고. 이온 화합물이 소금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누가 더 빨리 녹아? 물이 더 빨리 녹는다 이거지. 물이 더 빨리 녹는다. 그거의 척도를 나타내는 값이 바로 유전항수 값이에요. 그 정도만 우리가 기억해 두시고요. 이따 한번 나오니까 또 보는 거로 하죠. 자, 그래서 수분이 용매로서 작용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자, 수분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쌍극자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수분은 유전항수 값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뭐로 작용할 수 있다? 용매로서 작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거기 수소결합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요거 그냥 넘어갈 뻔했다. 수소결합 같은 경우, 그 3페이지 아래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수소결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수소결합은, 그러면 이제 크게 어떤 경우에 수소결합이 이루어지느냐. 자, 첫 번째로, 수소결합. 어떤 경우에? 수소결합은 첫 번째. 물 분자 사이에. 물 분자 사이에서, 그러니까 물 분자와 물 분자 사이에서 뭐가 일어난다? 수소 결합이 일어난다. 요게 이제 수소 결합, 그죠? 결합,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어디서 일어나느냐 하면은 물 분자와 식품 성분 사이. 식품 성분 사이에서도 뭐가 일어날 수 있다? 수소결합이 일어나. 근데 요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어떤 용어를 썼죠? 자, 식품 성분하고 물 분자가 수소결합하는 걸 뭐라고, 어떤 용어를 썼어요? 수화라는 용어를 썼잖아요. 수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는 물 분자 없이 식품 성분들 사이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뭐가? 수소결합이 일어날 수 있다. 수소결합이 일어날 수 있는 세 가지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우리가 수분을 하기 위한 그런 화학적인 용어들을 잠깐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죠. 여기 5페이지에 보시면은 식품 중 수분의 성질 해갖고, 자, 첫 번째 줄에 보시면 물 분자의 비대칭성에서 유료하는 정기적인 성질로, 자, 염류와 같은, 그죠? 그 염류라고 하는 거를 그 뒤에 다시 풀었죠. 그죠? 염류 이온 화합물 같은 말이에요. 염류 이온 화합물. 염류와 같은 이온 화합물들은 물과 뭐를 이룰 수가 있다? 쌍극자 이온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잘 녹는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이온 물질들의 용해도에서 자, 첫 번째 이런 용어가 나왔어요. 이온화 에너지.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는 용어. 에너지. 자, 이온화 에너지의 정의예요. 거기 첫 번째 줄에 거기 줄 좀 쳐주세요. 이온화합물이 또는 뭐라고도 표현이 가능하겠어요? 염류. 염류. 자, 이온화합물이 이온으로 각각 분리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우리가 이온화 에너지라고 한다. 자, 아까 이제 이온화합물 아까 봤던 소금에서 이런 NaCl. 자, 얘가 뭐로 되는 거예요? Na 플러스 Cl 요렇게 헬이 되는데 뭐가? 필요한 에너지를 뭐라고 한다? 이온화 에너지라고 한다. 그죠? 자, 그런데 이 이온화 에너지는요, 거기 두 번째 줄에 이렇게 썼어요. 두 번째 줄에 오른쪽 끝에 보시면은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 이온화 에너지는 두 전하 간의 거리의 제곱과 또는 유전 항수의 반비례, 반비례하고 그리고 두 물질의 전하량의 곱에 비례한다. 자, 아까 봤던 그 수분의 그 프린트 있죠? 거기 보시면은 그 유전 항수값이 있는 그 부분 보시면은 이온화 에너지를 구하는 공식이 아래에 나와 있죠? 거기요. 그죠? 자, F라고 되어 있는 거. F. 그게 바로 이온화 에너지. 예, 이온화 에너지. 자, 이 이온화 에너지는, 거기 보시면은 엡실론 분의 1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엡실론이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엡실론이 요렇게 된 거. 요렇게 된 거 있죠? 이렇게. 엡실론 분의 1.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엡실론이라고 읽어요. 엡실론. 자, 요게 뭐를 의미해요? 이게 유전 항수 값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 보시면은 자, 분모에 R1 플러스 R2 해놓고 가로치고 제곱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즉 R1이나 R2 지름의 합의 제곱에 뭐 한다? 반비례한다 이거지. 반비례하고 그리고 그 분자에 보면은 E1 곱하기 E2라고 되어 있죠. 전하량에 비례한다. 즉 이온화 에너지 값은 유전 항수 값이 클수록 어떻다고? 작아져. 자, 그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온화 에너지 값이 큰 거하고 작은 게 있어요. 그러면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유전 이온화 에너지 값이 큰 거는 이온이 되는데 뭐 하다고? 필요한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야 된다. 그 뜻이잖아요. 그렇죠? 이온 화합물이 있는데 이온화 에너지 값이 크다 하는 얘기는 이 이온 화합물을 이온으로 이렇게 분리하는데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야지만 분리가 된다. 그 뜻이고 이온화 에너지 값이 작다라고 하는 것은 작은 에너지만 집어넣어도 이온 화합물이 쉽게 이온으로 분리된다. 그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 이온화 에너지 값은 유전 항수 값에 반비례를 해요. 유전 항수 값에 반비례를 한다고. 그리고 지름인 이온의 지름인 R1, R2의 제곱에 반비례 하고요. 그리고 두 물질 간의 전하량 E1, E2에는 비례. 그럼 E1, E2가 클수록 이온화 에너지 값은 자 전하량 값이 클수록 그 공식에서 E1, E2 값이 클수록 이온화 에너지 값은 커지겠죠. 그죠? 커지겠다. 좀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뭐 그 유전 항수 값이 클수록 이온화 에너지 값은 자 유전 항수 값이 클수록 이온화 에너지 값은
작아진다. 그죠? 그래서 쉽게, 자, 소금을 물하고 어디다가 에탄올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물이 유전항수 값이 크기 때문에 소금이 에탄올보다는 더 잘 이온이 된다, 녹는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이해하기 위한 거지, 뭐 이 공식을 뭐 이해하고, 이런 거는 굳이 이 공식을 외우고 굳이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없으니까, 아무튼 이해하시는데 좀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 값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좀 정리를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수하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요. 자, 거기 보세요. 수하. 두 번째 보시면은, 식품을 구성하고 있는 구조 중에서 친수성기가 많이 노출된, 주로 식품이 있고, 식품 성분이 있고, 그리고 그 주변에 수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 식품 성분 중에서 이렇게 식품 성분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 주변에는 물 분자가 이렇게 많이 있다면, 자, 이 식품 성분이 이 표면에는 주로 어떤 것들이 주로 노출이 되겠어요? 그렇죠. 친수성기들이 노출이 되겠죠. 그죠? 물하고 결합하지 않는 소수성기들이 표면으로 노출될 확률보다는 물하고 결합할 수 있는 이런 친수성기를 갖고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표면에 노출될 확률이 더 클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식품을 구성하고 있는 구조 중에서 친수성기가 많이 노출되어 있는 부분 주위에 물 분자들이 수소 결합을 하게 돼. 물 분자들이.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수하라고 한다. 그죠? 그래서 아까 우리 앞에서도 봤지만 이 수하를 해서 그 고분자 화합물 같은 경우에는 그 구조가 형성되거나 유지되는 그런 기능도 갖고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요거만 있으면, 요거로 끝나면 괜찮은데, 이번에는 이와 같은 구조를 갖고 있는 식품 성분을 어떤 물리적 또는 화학적인 변화를 줘요. 물리적이나 화학적인 변화를 주게 된다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이 식품 성분을 가공하게 돼요. 가공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열을 가해. 가공하기 위해서 열을 가해요. 그건 물리적인 방법이고, 거기다가 뭐 산이나 알칼리 같은 거를 첨가하게 되면은 화학적인 방법이 되겠죠. 아무튼 이렇게 물리적이나 화학적인 그런 변화를 줘서 이 표면에 친수성기가 노출되어 있던 이 식품 성분의 구조가 변화를 일으켜요. 변화가 돼요.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반대로 이 안쪽에 존재했었던 소수성기들이 표면으로 이렇게 노출이 되게끔, 표면으로 노출될, 그러니까 그냥은 노출 안 될 거고, 물리적 화학적인 변화를 줬을 때 이렇게 표면으로, 이걸 좀 더 이해 편하시게, 이렇게 단백질 같은 경우에 왜 우리가 열을 가해주면 이렇게 구조가, 3차 구조가 이렇게 풀리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뭐가 노출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소수성을 띠고 있었던, 원래는 이 구조에 어느 쪽에 위치를 했던 것들이에요. 안쪽에 위치했었던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쪽에 있었던 것들이 이렇게 외부로 이렇게 노출될 수가 있다고. 자, 그런데 여기에, 그러면 이제 물 분자들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이렇게 물 분자. 그러면 물 분자하고 얘하고 뭐 하겠어요? 결합 안 하겠죠. 그죠? 물 분자하고 소수성기들하고는 결합 안 할 거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 또 이렇게 변화가 된 소수성기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거리가 가까워져. 이렇게 가까워진다고. 가까워지면서 소수성기들끼리 뭐 할 수가 있어요? 일종의 정전기적인 결합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소수성 결합이라고 그래요. 소수성 결합.
특히 유지에서는 이런 결합 대표적인 게, 이 소수성 결합 대표적인 게 뭐죠? 만델발스 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만델발스 포스라고 하는 게 있다고. 그런 것들도 다 이렇게 소수성끼리 이렇게 가까웠을 때. 자, 소수성끼리 이렇게 가까우게 되면 이렇게 소수성 기를 갖고 있는 애들끼리 소수성의 결합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 주변에 있었던 물 분자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주변에 있었던 물 분자들은 그렇지, 이렇게 빠져나오게 될 거라고요. 이렇게 빠져나오게 된다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식품 용어로 뭐라고 표현을 해요? 시네리시스라고 표현을 한다. 그런 얘기죠. 그죠? 시네리시스라고. 그러니까 어떤 식품 성분에다가 물리적 또는 화학적인 변화를 줘서 구조가 바뀌어요. 그래서 소수성기가 외부로 물 주변으로 노출됐을 때, 물 분자하고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노출된 소수성 분자들끼리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소수성 결합을 하게 되면 그 주변에 있었던 물 분자들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그런 현상들을 시네리시스라고 한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여기도 그 예가 나오지만, 자, 어떤 경우에 이런 시네리시스 현상을 볼 수 있느냐? 자, 식품 가공 공정 중, 공정하는 그런 과정 중에서, 또는 노화했을 때, 전분들이 노화했을 때, 자, 전분의 구조가 쫙 풀렸어요. 이렇게 전분의 구조가 풀렸어. 그죠? 호화했으니까 전분의 구조가 쫙 풀렸죠. 그럼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노화를 하게 돼. 그러면서 이제 뭐 소수성기들끼리 서로 가깝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전분하면서 정확하게 뭐가 가까워지는지, 뭐 때문에 그러는지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정확하게 정리를 하겠지만, 일단은 지금 개념은 그거예요. 일단 구조가, 호화에 의해서 구조가 풀렸던 전분이 서로 다시 노화되면서, 시간이 경과하면서 이제 노화하면서 뭐를 해? 소수성기들끼리 결합을 하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었던 물 분자들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경우. 그 다음에 치즈를 제조할 때, 뭐 두부 제조할 때, 치즈 제조할 때 같은 경우에 보면은 원래는 치즈는 어떤 형태? 그 카제인이 우유 속에서 뭐를 하고 있어요? 카파 카제인 때문에 결합을 못 하고 있어요. 결합을 못 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상태로 존재를 해? 콜로이드 상태로 존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다가 뭐를 넣어주는 거예요? 효소를 집어넣어. 렌닌이라고 하는 효소 있죠? 효소를 집어넣어. 그래서 카파카제인을 잘라버려요. 그러면서 뭐를 해? 칼슘하고, 우유 속에 있는 칼슘하고, 그 카제인에 있었던 인산하고 뭐를 해? 결합을 해요. 그래서 카제인 2개하고 칼슘 하나하고 이렇게 가교결합을 하죠. 그러면은 가교결합하게 되면은 이 바깥쪽으로 소수성기들이 노출되어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거리가 어떻게 돼? 가까워지는. 그래서 치즈 만들 때 보면은 물이 나와. 그래서 물이 나오게 된다. 두부 만들 때도 마찬가지예요. 칼슘을 집어넣잖아. 우리가 왜 간수 집어넣잖아요. 끓이고 나서 두유 끓인 다음에 거기서 간수 이렇게 집어넣잖아요. 그러면은 그 간수에 있는 칼슘이나 마그네슘, 이가 양이온들에 의해서 글리시닌이 이렇게 가교결합을 하게 되니까 요 사이가 가까워지게 돼. 그죠? 그래서 이 소수성기 사이에 있었던 물 분자들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런 현상들을 나중에 이제 뭐 단백질 하면서 볼게요. 자, 아무튼 요런 결합. 그래서 수화하는 거, 그 다음에 소수성 결합으로 시네레치스 하는 거, 요런 용어들. 그래서 그 예들로 요런 거 대표적인 예, 식품에 의해서 대표적인 예들로 이런 경우들이 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이거를 우리가 뭐를 해야 돼? 정리를 해 둬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기능 거기 나오는데, 이건 잠시 쉬었다가 다시 말씀드릴게요.